그래서 이거 보세요. 괴테 지금 본 겁니다만. 프로메테우스 말이야. 네가 뭐 불을 가지고 와서 인류의 시초라고 말하자면 자랑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뭐냐? 결국은 네가 사람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아느냐? 네. 즉 인간의 이걸 뭐 여기 이렇게 말씀드려서 너무 생략이 됩니다만 그런 기능적인 것 가지고 인간의 존재의 문제에 대해서 아는 척하는 것은 본질적인 것이 되지 못한다는 그런 도전과 의문을 괴테는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어떤 기능과 기계를 아우르고 있는 질문이지 그 밑에 종속되어서 들어가서 거기에 하수인처럼 움직이고 있는 그런 질문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 주제에 쓴 것도 디지털 시대의 삶과 관련해서 그렇게 말씀을 붙여놨습니다만 그렇다면 여기 제가 제일 처음에 이원이라는 젊은 한국 여성 시인의 시와 괴테라는 18세기, 19세기 초에 독일 전통 시인과를 이렇게 편의상 대비를 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전통적인 문학, 뭐 디지털에 대해서는 아날로그적인 문학, 결국은 디지털 문학이라는 건 여기 제가 지금 바로 PPT를 통해서 이렇게 옮겨가고 있지 않습니까? 화면은 이게 디지털이라는 건 여기 과거에 칠판에다가 분필로 쓰는 게 아날로그죠. 또 책도 요즘 이북이 종이책을 이제 위협하고 있다. 근데 사실 위협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전자책 출판 협회 그런 또 조직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어떤 우연한 기회에 뭐 세미나 비슷한 걸 해보았는데요. 거기 그 회장님이 뭐 책을 이렇게 한 보따리 들고 오시더라고. 그래서 아니 전자책협회 회장님이 종이책을 이렇게 한 보따리 우리도 중요한 건 이런 걸로 합니다. 지금 보면요 이 이북은요 일종의 마케팅 미디어의 종이책을 위한 이북에 말이죠. 이북을 이런 걸 통해서 웹진 같은데 연재를 한 그런 소설가들 반드시 종이책으로 다시 내요. 그 웹진에 다 연재해서 다 읽었으면 됐지 종이책은 또 왜 내? 그래도 그래도 그러니까 결국은 홍보 구실밖에 안 하는 셈이 되는 거죠. 그런데 왜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어떤 부분에서 다르길래 그런 현상이 생기는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문화는 대체로 영상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종이책을 통한 아날로그적인 문학은 각인이 됩니다. 각인. 읽어서. 전 각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런데 이 웹진이라든지 이북을 통한 문학은 명멸을 합니다. 네온 사인이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명멸을 해요. 쭉 지나가지 않습니까? 광고. 그래서 그건 계속 봐야 되지 기억되지 않습니다. 이 기억의 문제는 문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록의 문제와 더불어. 그건 결국은 성찰이라는 문제와 부딪힙니다. 생각을 하느냐, 생각을 하면 얼마나 깊이 있게 생각을 하는가 하는 문제와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정신, 전통문학에서 지혜와 미 등의 사회적 가치를 지킴으로써 오늘의 만몬주의, 만몬은 돈 아닙니까? 기능만능주의, 범죄 사회로의 추락을 방지하는 역사적 소명의식과 연결된다. 여긴 제가 거창하게 썼습니다만 저기다가 제일 중요한 것으로 덧붙이고 싶은 것은 먹고 사는 문제와 본질적으로 더 연결이 된다. 이게 여러 가지 문제와 구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는 것은 참 경솔하고 위험한 것입니다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오늘날 이 청년 실업이 많다. 단기적으로 단견으로 앞에서만 보면 비정규직 문제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그런데 소위 고용을 기업주들이 마음대로 하고 싶다. 이 사람 오늘 썼지만 내일은 필요 없으니까 좀 나가달라. 내일도 필요 없는데 평생 먹여 살릴 수 없다. 뭐 이런 데 근거를 두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거기에 노동자 입장에서 대응하는 논리가 사실은 있어야 됩니다. 그 논리는 여기에 만몬주의, 기능만능주의 여기에 하나 더 끼어서요. 요즘 얘기가 많이 되고 있지만 사실 그 실체는 애매모호한 소위 창의성의 문제이죠. 그거는 노동자 쪽에서 그 기업이면 기업, 그 옆에 다른 유사 기업이면 기업에 대해서 비판적인 안목이 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꾸만 비정규직을 정규직도 비정규직, 비정규직은 더 비정규직으로 자꾸만 더 체질화시키는 그런 의미에서 소모품으로 만들어가는 그 구조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는다. 욕만 하지. 기업주를, 기업체제를. 너희들 그런 식으로 하면 생산성이 떨어진다. 기업 자체를 위해서도 문제다 하는 것에 그런 예는 제가 최근에 어떤 신문인가 텔레비에서 봤습니다만 그 옆에서 같은 동종의 제품인데 그걸 젊은이들이 달리 하더라고요. 그거는 지금 있던 기업에서 무슨 산업 기밀을 빼와서 그걸 복사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걸 통해서 얻은 아이디어를 변형시켜가지고 새롭게 하는 거예요. 이 새롭게 하는 힘, 이거는 성찰의 힘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그 기계에 종속적으로 그냥 네온사인처럼 명멸만 거듭하는 그런 사고방식으로서는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A라는 기업이 있다 하면은 A라는 기업이 B라는 어떤 제품을 만들어 놓는 그 시스템이 있으면 그 시스템 안에서 그냥 노예화 되어버리는 거예요. 노예가 뭡니까? 생각을
아주 저당 잡힌 거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뭡니까? 이렇게 되어버리고 마는. 그래서 오늘날 이 참 많은 범죄들이 일어나는 것들도 저는 거기에 중요한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그 중에 이제 또 한 가지를 붙인다면, 그렇기 때문에 요즘 문화, 미술이나 이 연극이나 그런 것도 그렇습니다만 특히 이 문학 쪽에서 눈에 보이게 문제가 되는 것들이 뭐냐 하면 소수자의 문제입니다. 보편성의 문제가 아니라 소수자의 문제. 소수자 하면은 아주 다수, 소위 지배 세력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온 억압된 어떤 계층이다. 이런 이미지를 조성해가지고 많은 소설들이 그 소수자 문제에 연연함으로써 스스로 문학을 좀비화시켜요. 문학의 예를 들어서 소설의 영원한 테마는 부자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도 아닙니다. 억압하는 사람도 아니고 억압받는 사람도 아닙니다. 여성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노인도 아니고 애도 아닙니다. 어린이도. 누구냐? 전부 다 합니다. 이게 소위 얘기하는 보편성이에요. 그런데 보편성이란 말을 아주 싫어해요. 그거는 과거에 전통적 보수주의자들의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거는 대단히 중요하게 인식돼야 되고, 이런 건 문학 같은 데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으면 사회의 어떤 장르에서도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합니다. 왜요? 그런 생각해 본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그 범죄, 특히 요즘 보면 성범죄들 이런 거 많은데,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몇 년 전에, 한 7, 8년 전에 이 비슷한 자리에서 제가 예견을 했어요. 말을 했어요. 이제 앞으로 두고 보라고. 그리고 젊은 문학평론가들한테 무슨 소리인지 난 모르겠는데 결국은 뭐 어떻게 하자는 건가. 그렇게 자꾸만 말이죠. 뭐 악마라든지 욕망이라든지 이런 거를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을 거치게 돼요. 근데 그거가 우리의 최종의 빛은 아닙니다. 인간이. 이게 20세기 후반, 벌써 이제 21세기가 된 지도 10년도 넘었는데, 후반에, 얼마나 많은, 소위 이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후기 구조주의자들이 많이 나왔고, 우리나라에는 그냥 그 현지보다도 더 빠르게 특히 문학 평론이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아주 신속하게 한국의 현실과의 그런 리얼한 어떤 접합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걸 끄집어서 견강부회하는 식으로 갖다 해서 그 전형적인 예가 페미니즘입니다. 페미니즘 자체는 좋은 겁니다. 상대적으로 여성의 인권이라고 그럴까? 여건이 많이 부각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그거를 같이 봐야 합니다. 성찰이라는 게 아까 제가 생각을 한다, 인문학이 성찰을 한다. 성찰을 한다는 것은 다면적으로 전체적으로 통찰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이상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석에서도 요즘은 조심스러워요. 그 문제는 반드시
긍정적인 것만이 있지 않고, 예를 들면 노동자의 문제를 얘기를 하면 그건 노동자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기업인의 문제입니다. 동시에 선생 얘기를 하면 그건 학생하고 같이 가는 다 쌍의 개념입니다. 선생을 그렇게 하면 그럼 그 학생은 어떻게 되냐? 이걸 같이 성찰해야 되는 거고요. 뭐든지 그런 부분들이 약화된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야말로 기능적 인문학, 기능적 인문주의가 우리의 참다운 인문학을 향한 우리의 보이스, 우리의 음성을 왜곡시키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함께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보이스를 강하게 넓혀야 됩니다. 누구를 향해서 누구를 만나든 하하 이게 안 되겠구나. 이 철학하는 분, 문학하는 분들을 대접해야 되겠고 이 엔지니어를 지망하는 학생들한테도 이게 꼭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끔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게 제 생각입니다. 예, 해롤드 블룸이라는 분이 서양 정전, 정전이란 건 캐논, 이게 아주 그 모범이 되는 텍스트, 그거라는 책에서 하신 말씀이 시는 시로서 읽혀질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1차적으로 사회 자료이거나 혹은 드물지만 가능한 것은 철학을 극복하려는 기도이다. 이러한 접근법에 대해서 나는 완고한 저항을 촉구한다. 저항의 유일한 목적은 가능한 한 충실하게 또 순수하게 시를 보존하는 것이다. 시에 대한 공격은 사회복지에 파괴적이기 때문에 시를 추방하거나 새 다문화주의의 깃발 아래 사회적 카타르시스를 떠맡는다면 겨우 허용된다. 이게 뭐 좀 어려운 말씀 같습니다만 요 위에 세 줄 드물지만 철학을 극복하려는 기도이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철학은 대체로 관념적이죠. 그리고 물론 다 모든 게 상대적이고 비교적입니다. 어떤 삶의 현장에서부터 균합적으로 또 소위 이런 표현이 좀 뭐지만 즉시적으로 그때그때 일어나는 것은 아니죠. 많은 개념화를 통해서 훨씬 더 보편적인 가설과 그런 과정을 거치죠. 그러나 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소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그때 쓰면 되는 거예요. 응? 내가 슬프다 하면 슬픈 시 쓰면 돼요. 예. 근데 철학을 극복하려는 기도이다. 예, 그렇게 오랜 기간에 거쳐서 그러한 지적 과정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 그걸로 인해서 많은 부분, 특히 시간이죠. 이게 아쉽고 급하니까 시는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극복이란 표현이 좀 모호합니다. 이게 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는 그대로 인용한 건데요. 그래서 완고한 저항을 촉구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시를, 즉 문학이죠. 문학을 자꾸만 어떤 유용성을 위해서, 기능성을 위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직접적인 기도들,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저항의 유일한 목적은 내가 왜 그러냐 하면 순수하게 시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런 거다.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게 순수하다는 말입니다. 순수하다는 얘기는 그냥 문학만, 오직 문학만, 허공에 뜨는 소리 같은 그것만 하고 살겠다는 거야? 뭐야? 이렇게 공격당할 수도 있죠. 이런 시에 대한 공격은
사회복지에 파괴적이기 때문이다. 이 요즘 아주 잘 맥힐 수 있는 표현이 사회복지. 사회복지 하면 뭐 무상급식,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그거 못지않은 제가 갑자기 여기서 그냥 생각난 건데 이것도 그냥 무상문학이 문학을 하는 게 말이야 얼마나 복지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가. 입으로 들어가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말이죠 편안해야 되잖아요. 기분이 좋아야 되고 편안하고 기분 좋아야 되는 것 때로는 한 끼 밥 먹는 것보다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시를 추방하거나 새 다문화주의의 깃발 아래 사회적 카타르시스를 란 일을 떠맡는다면 겨우 허용된다. 겨우 허용된다는 말은 시에 대한 공격은 겨우 허용된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이럴 때만 봐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시를 추방하거나 다문화주의의 깃발 들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저거에 대해서 그런 말씀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제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그 일관된 어떤 무슨 생각이 있다면 바로 올바른 인문학 그걸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말씀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